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인정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택시기사는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과잉 수사 비판이 있다며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PC방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기승입니다. 비싼 컴퓨터 부품을 훔치고 추정망을 피하기 위해 CCTV도 통째로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면서 묵살한 사실을 단독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경찰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로부터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을 덮는 과정에 이 차관과 경찰이 함께 움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우원 기자가 택시기사의 추가 증언을 보도하겠습니다.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이 폭행 피해를 주장한 택시기사를 만난 건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 A씨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제가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이 증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와서 해드릴 거지. 증거도 없는데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A씨는 이 차관이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우는 게 어떠세요? 해가지고 나 안 지운다고 그랬어요. A씨는 폭행 관련 합의엔 동의했지만 증거 보존 차원에서 영상을 남겨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약에 영상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그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대응력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라. 힘이 없다. 택시기사 A씨는 두 차례 조사 이후 블랙박스 SD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다시 서초경찰서를 찾았던 지난해 11월 11일. 이 영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안 본 걸로 보고 안 본 걸로 했게 검찰에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이 분명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경찰 개인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일 겁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윗선 보고에 대한 진상조사도 벌이기로 했는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그동안은 뭘 하다 언론이 사실관계를 밝힌 뒤에야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지 비판받을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경찰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윤서하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11시가 넘은 시각 기자단에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청은 오늘 오전 긴급 회의를 열어 담당 수사관이던 A 경사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진상조사와 동시에 해당 수사관 징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블랙박스엔 사건 당일 관련 녹화된 영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경찰서 팀장,
과장, 서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의당은 이 차관 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봐주기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찰 능력을 탓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책임을 맡게 된 검찰도 바빠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택시 내부의 영상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졌는데 현직 법무차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검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쪽 움직임 박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의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업체 관계자가 택시기사와 사건 담당 경찰관과 나눈 대화를 집중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경사에 대한 경찰의 진상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처리한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과정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 규칙에 따르면 이 차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경우 내사 종결하더라도 경찰은 사건 목록과 요지를 작성해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사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차관과 소환 조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면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그동안은 합리적인 의심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식으로 경찰이 폭행 영상을 보고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내사종결 사건이지만 수사 당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이와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 3년 전 참여연대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상한 계좌 내역 등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해당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으로 이어진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걸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경찰의 기존 해명을 보면 이제 경찰청 단위 그리고 서울청 단위에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11월 12일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 즉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음이라고 따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실을 팀장이나 과장에게 보고한 뒤 함께 묵살했다면 보고받은 대상자들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물론 경찰의 진상조사단도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 최고위층으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에게 편의가 제공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지난해 11월 9일 택시기사가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관이 대신 써줬고, 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단 한 차례도 이 차관을 소환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속 택시기어가 주행기어인 D단에 맞춰져 있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차가 서 있었던 게 맞네요 라고 대응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네, 적용 혐의부터 블랙박스 영상 묵살 경위까지 해당 수사관의 단독 판단이냐 아님 윗선이 개입했냐 여부에 따라 봐주기 수사의 폭과 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본다면 이용구 차관은 이제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다시 조사받고 처벌될 가능성도 이제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여지가 더욱 커지는 건데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택시기사 역시 폭행이 있을 때 운행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부터 경찰에 사건 종결권을 줘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앞으로 커지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재민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문제를 두고 요즘 여권의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죠. 이번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기재부를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세균 총리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서로 자신의 방식이 옳다면서 상대의 주장을 깎아내렸는데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확실한 해법 없이 점점 정치 다툼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대표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강조하며 기재부를 공개 비판해온 이재명 지사, 그리고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했던 정세균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를 향해서는 당정 간 얘기할 일을 언론 앞에서 비판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따졌고, 정 총리를 향해서는 정부 안에서 그런 것이 좋을까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이라며 총리까지 나서서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도 이 대표의 이 지사 비판이 지지층에게 상처가 된다며 거들었습니다. 100조 원 손실보상법 보도에 반발한 정세균 총리도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설전에 야권의 잠룡들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부 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여야 경선 레이스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 없이 오늘 예비 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했는데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는 안 대표와의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앞둔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봉하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경선 면접을 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참여가 불발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선 열차는 출발했지만 어떤 정거장에서든 안철수 후보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말. 원천 봉쇄하기 위한 충정 어린 제안이 아마 다시 한번 그 의미가 재해석될 것이다. 단일화 논의는 미뤄둔 채 당내 경선을 먼저 치르게 된 후보들은 유세 현장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홍대 거리에서 청년층과의 소통에 주력했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오세훈 전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등 정책적 노련함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 노후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제대로 협의 체계를 구성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마 선언을 앞둔 박영선 전 장관은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SNS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든든한 대통령이란 표현을 내놓으면서 여당 후보군의 친문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야당은 오늘 자체적으로 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 비판이 있다고 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장외청문회까지 열어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는 후보자들부터 치면 거의 누더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위법과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차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등 다른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다가오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상태죠. 한 검사장이 복귀하려면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올린 무혐의 보고서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결재하는 게 선결 조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결정을 미뤄온 이 지검장, 수사팀이 올린 전자결재마저 결재하지 않고 연가를 떠났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2일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를 올렸습니다. 결재권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130쪽 분량의 채널A 사건 수사보고서와 함께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알겠다고 말한 뒤 결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계속 결재를 거부해 중요 결정을 늦춘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결재 거부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안팎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도 400명 아래로 내려와 일단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오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진주국제기도원의 고양이로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사례는 없다면서 감염 경로와 여파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18명이 확진됐는데 인근 유치원 원장이 포함돼 직원 22명과 원아 115명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코로 면봉이 들어가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싫어. 아니 다른 학교 앞에서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원장 선생님이면 그러면 안 되죠. 대면 예배가 허락된 후 처음 맞은 일요일,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배당 수의 10%는 교인이 대면 예배를 드리시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설 연휴까지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제 1억 명에 육박했습니다.
80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건데요.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전파력도, 치명률도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변이가 새로운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구급차 10여 대가 병원 입구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비어있는 병상도 없고 돌봐줄 의료진도 없어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포르투갈에선 지난주 확진자의 20%가 영국발 변이 환자였습니다. Como nós, para sentir essa pressão, ninguém como nós para ter nós temos sofrimento ético enorme por termos doentes em ambulância. 지구촌 누적 확진자는 1억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망자가 213만 명에 달하면서 치명률도 2.1%를 넘겼습니다. 확산세는 더 가파른데 변이가 이를 주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영국발 변이가 발견된 이후 매주 400만 명 이상 새로운 환자가 생겨납니다. 영국발 변이는 전염력이 70% 더 강하고 사망률도 30% 높습니다. With the new variant, for 1,000 people infected, roughly 13 or 14 people might be expected to die. 영국발 변이는 한 달 새 최소 60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남아공발 변이도 23개국으로 퍼졌습니다. 네덜란드는 변이의 확산세가 너무 빨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백신 접종 속도를 앞지르면 새로운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국내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다음 달 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접종할지 그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유럽 곳곳에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에도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을지대병원.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250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질병관리청하고 의정부시 보건소하고 이제 합의는 된 상태고요. 최종 발표만 이제 앞두고 있는 거고요. 백신 접종센터에선 콜드체인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이루어지는데 임상 기준으로 두 백신 모두 90% 이상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백신을 골라 맞을 순 없습니다. 의료진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우선 대상자부터 맞게 되는데 임신부와 18세 이하는 제외됩니다. 또 완치자의 경우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항체 역가도 낮고 그다음에 항체가 그 회복기만 돼도 거의 한 60%밖에 안 남는다.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와 접종 계획은 오는 28일 발표됩니다. 문제는 공급 시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1분기 유럽 공급량이 목표의 60%에 그치고 있고 화이자 역시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FDA는 화이자 백신 한 병당 접종량을 5회에서 6회로 늘리는 저용량 특수주사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도입분의 경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물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1분기 도입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들을 2번 울리는 절도 범죄가 기승입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PC방이 표적인데요. 컴퓨터 부품과 금고를 훔치고 심지어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 본체까지 뜯어갔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쓴 남성이 건물 2층 비상문으로 들어오더니 PC방 출입문 유리를 부숩니다. 공범까지 가세해 PC방 안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납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의정부의 한 PC방에서 400만 원이 든 금고를 훔쳤습니다. 원래 저희가 PC방 24시간이잖아요. 9시까지 되다 보니까 병원이 정말 취하게 됐어요. 이튿날 새벽에는 김포에서도 50대 A씨가 PC방에 침입했습니다. A씨는 이 PC방에서 컴퓨터 CPU 5대 등 값비싼 부품만 골라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 내부에 있던 CCTV 본체까지 뜯어갔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문을 닫았던 피해 업주는 분통이 터집니다. 절도까지 당하니 그 심정은 뭐 이루 말씀드릴 수가 없죠.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저희가 지금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김포와 양주, 하남 등 5곳을 돌며 PC방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야간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준데다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거제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3명을 이틀째 찾고 있습니다. 강풍에 파도가 3m 넘게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빈 구명보트만 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 어선의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풍랑특보 속에서 높이 3m가 넘는 파도가 몰아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7시간째, 15도 정도인 수온에서 최대 생존 시간은 25시간이지만 해경은 반경 20km인 수색 범위를 2배로 늘리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야간 수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수색 작업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색 구역을 확장해서 약 48km까지 광범위하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구간에서 24살 김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택시에서 내려 갓길을 걸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고 이러다가 차를 옆에 세웠는데 거기서 막 내려가지고 소리 만취돼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경남 밀양의 한 과수원에선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로 농장주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산책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술과 비슷한 맛은 나는데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맥주가 요즘 홈술족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취하지 않는데 왜 마실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기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마트의 주류 진열대. 얼핏 보면 맥주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같이 0%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함유된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맥주를 표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되게 못하는데 향도 비슷하고 술 맛은 똑같은데 취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주류로 분류돼 해당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점, 그리고 칼로리가 낮다는 점 덕분에 코로나 시대의 홈술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무알콜 맥주 제품들은 지난해 최대 80%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해외 맥주사들도 최근 앞다퉈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다만 소량의 알코올을 함유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모두 무알콜류 음료로 분류돼 임산부 등 민감한 소비자들은 명시된 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없는 맥주라고 할지라도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탄수화물 중 당분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그 질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알콜 맥주도 정서저의 식품으로 분류돼 청소년과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 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오랜 적자로 이제는 매각될 처지에 놓였죠. 분명 휴대폰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을 주저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과거 노키아와 블랙베리를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침몰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2005년 LG사이언의 초콜릿폰 광고.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1000만 대 판매고를 올립니다. 너 진짜 초콜릿이야? 프라다 폰까지 성공시키면서 국내 시장을 호령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3위, 연간 1조 원대 흑자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목폴라티를 입은 스티브 잡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들고 나옵니다. We are calling it iPhone. LG전자는 이 스마트폰을 찻잔 속 태풍으로 치부하다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애플과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2분기부터 23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만 5조 원. 시장 점유율은 1%대로 추락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기업들도 혁신을 외면하다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삼성전자와 선두 경쟁을 벌였지만 휴대폰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노키아는 3G 통신망이 나오자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잃었고 4G 때는 나이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전통을 고집한 모토로라도 2011년엔 구글, 2014년엔 중국 레노버로 팔려나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쓰던 블랙베리도 스마트폰에 밀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모두 혁신과 개발에 뒤처진 결과입니다. LG전자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LG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갈 때를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하면서가 제일 심각했어요. 스마트폰 쓰나미를 찻잔 속 태풍으로 우판해버린 LG전자. 버티고 버텼지만 휴대폰 사업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다음 달 트럼프 탄핵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시로 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와중에도 플로리다에서 골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탄핵 움직임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탄핵안이 언제 상원으로 넘어가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네, 하원은 25일 중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고 상원은 2월 둘째 주에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의사당 폭도 가운데 최소 5명이 트럼프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뿌리 달린 털모자의 남성 앤서니 챈슬리는 FBI에 트럼프가 요청해서 애리조나의 다른 애국자들과 함께 워싱턴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주로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고민일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폭동 가담자의 처벌 수위를 놓고 이 법무부나 FBI 내부에서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당 내부에 난입했던 시위대는 800여 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최소 135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기소 대상을 더 늘려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선 나옵니다. 다른 한편 단순 가담자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기소 범위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 당일의 긴장감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아직 트럼프 탄핵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이 주방위군 5,000명이 이곳에 남아 3월까지 주둔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허경영 닮아가는 정치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허경영 대표죠. 네. 예,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뭐 이번에는 어떤 특이한 얘기 없었습니까? 예, 국가혁명당 대표죠. 허경영 씨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공약을 역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미혼자에게 연애 수당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연애 공영제 실시입니다. 연애하면은 매월 20만 원, 출산하면은 5천만 원, 연애 결혼하면은 3억이야. 이걸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왠지 예전만큼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 명목과 액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청년 수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서 그런지 허경영 씨의 공약이 그렇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보셨던 이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 사실 15대, 17대 대선 출마 때 허 씨가 이미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주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심지어 그보다 더한 주장이 나올 정도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이 낳으면은 1억 주며 기르겠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예, 허경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 예. 과거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허경영 씨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나라 전체가 이 포퓰리즘에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대상과 보상액이 모호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조차도 이 법안 비용 추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도 국채 발행 등 결국 나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입니다. 재원 마련 이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책임을 지고 타기업들 정도에서 여력이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결국엔 돈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결국 그게 다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이게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허경영 닮아가는 정치권의 느낌표는 공중부양과 경기부양의 차이로 하겠습니다. 이 허 씨는 과거 축지법을 쓴다, 또 공중부양을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 경기부양, 보편복지 등을 이유로 정치권이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또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은 공중부양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공중부양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어묵 가게는 선거 맛집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우상호 의원까지 지금 어묵을 먹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함께 남대문 시장을 찾았었던 건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료에 따르면 어묵은 진시황 때 나왔대요. 이게 어묵의 시작이다. 새로 갈았어요. 부산식품위원장. 아, 예. 어묵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되겠는데? 지금 출출한 시간인데 저 장면 보니까 저도 배가 고픈데 어묵 먹으면서 진시황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자,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어묵을 먹는 저런 장면이 보도가 되면 이게 선거철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종의 이제 표를 의식한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직 의원 보좌관에게 시장 음식 가운데서 유독 이 어묵을 먹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접시씩 시켜야 하는 떡볶이나 순대보다 양도 적고 또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가 이게 편한 데다가 고춧가루나 이런 게 이빨에 묻을 일도 없으니까 좀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이 현재의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과거 어묵을 먹었던 모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우선보다. 후보님 맛있게 드시네. 박수. 부산 사람이어서요. 맞습니다. 부산 어묵 유명합니다. 거의 40개 선해보세요. 10개쯤 된것 같은데. 아니, 그거. 저는
예, 푸드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이 우리나라 정치인은 선거 때면 이 시장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 보도한다면서 이 왕정 시대 민정 시찰의 유습이 아닐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햄버거 같은 거 먹는 장면들이 자주 보도되고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외국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서민 음식을 먹는 이유 결국 이 소탈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텐데요. 예. 하지만 이 자칫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 네, 그 앞에 간장 발라서 드세요. 그래? 간장 발라서 잡으세요.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이후에 이 보수 농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황 전 대표의 리더십을 꼽으면서 어묵에 간장을 찍는 것도 어색했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든지 진심이 없으면 유권자가 먼저 더 알아보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어묵 가게는 선거 맛집의 느낌표는 많이 먹었다 아이가로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 이 많이 드셨으니까 서민들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무리가 좀 어색하네요. 뭐 어묵 묵었다 뭐 라인 맞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네, 중국의 한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나 지하 580m 갱도에 매몰됐던 광부 11명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2주일 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한 명은 폭발 당시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드럼통처럼 만들어진 임시 엘리베이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광부의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광부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는데 이어 10명이 더 구조됐습니다. 내부 폭발 사고가 난 지 2주일 만입니다. 지하 580m에 매몰됐던 광부는 모두 22명. 이 가운데 12명의 위치가 확인됐고 11명이 모여있는 지점에 구조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폭발 당시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결국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광부는 사고 직후 흙탕물을 마시며 버티다가 일주일 만에 생존 신호가 확인된 뒤엔 와이어 줄로 내려보낸 영양액으로 구조를 기다려왔습니다. 중국 구조당국은 지하 갱도가 여전히 폭발 잔해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셔츠에 멜빵과 넥타이, 특유의 다부진 표정과 스타일의 미국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이 별세했습니다. We have lost a legend. Larry King has died. He was 87 years old.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CNN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해 1985년부터는 25년간 미국 CNN 간판 토크쇼를 진행했던 레리 킹. What is it like to be shot?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등 유력 정치인을 인터뷰했고 빌 게이츠, 탐 크루즈, 넬슨 만델라 등 5만여 명을 방송으로 만났습니다. Together for the first time ever on television, Jordan's King Hussein, Israeli Prime Minister Yitzhak Rabin, and PLO Chairman Yasser Arafat talk about peace in the Middle East. 화제성 토론으로 큰 인기와 명성을 얻은 그는 방송 부문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바디상을 2차례나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except to you, my audience. Thank you. And instead of goodbye, how about so long?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고대 로마 대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혈투를 벌이고 로마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국가가 주는 공짜빵에 만족하죠.
시민들은 투표권이 사라지자 국정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이젠 오매불망 오직 두 가지만 기다린다. 빵과 서커스를. 로마의 한 풍자 시인은 포식과 오락에 취한 시민들을 보며 이렇게 로마의 쇠락을 예감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통치술로 이용했습니다. 포퓰리즘의 원조격인데 포퓰리즘의 어원 또한 로마 시민을 뜻하는 포퓰루스에서 나왔다고 하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줘라. 1981년 집권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내각에 지시한 말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재정이 파탄났고 우프게도 구제금융을 신청한 건 총리가 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선대의 돈잔치가 후대의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온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4월에 이어 또다시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피해가 큰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 지사는 3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곧 포퓰리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남시장 시절부터 무상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연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무상 산후조리 지원에 56억 원, 무상 교복 지원에 25억 원, 청년 배당에 113억 원 등 내년에 가능한 시군부터 또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무상 시리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차기 대선 경쟁에서 줄곧 선두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정치인과 다른 추진력과 도정에서 보여준 성과들도 기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배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국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을 때까지 거주하게 하겠다는 기본주택,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1, 2%의 저금리로 1,0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기본 대출까지 추진하는 정책마다 복지와 포퓰리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줘도 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을 듯하고 한 해 이자로만 20조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45%를 넘을 수 있는데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 부채 비율은 10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무상 시리즈가 결국 후대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를 얻는 데는 포퓰리즘만한 게 없다지만 나라를 순식간에 병들게 하는데도 그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포퓰리스트 이재명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 1월 하순이면 아직 한창 추울 때인데요. 오늘은 강한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9도까지 올랐습니다. 1월 하순 기온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할 만큼 포근했는데요. 내일도 역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 대구도 역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은 이유는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따뜻해지는 팬 현상 때문인데요. 이 동풍은 서쪽의 미세먼지 또한 막아주겠습니다. 한편 거제 앞바다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랑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4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